특집 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인수입니다. 경호처와 공수처 모두 배수진을 쳤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가 물러선 공수처는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는 모습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경호처가 협조할 수 있도록 지시해달라고 오늘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정근 기자,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임박한 겁니까? 네, 공수처는 오늘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협조 지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2차 진입을 사실상 예고한 겁니다. 저녁 시간이지만 공수처 건물 곳곳은 불이 켜져 있습니다. 주말인 오늘도 공수처 이재승 차장을 비롯해 수사팀 대부분이 출근했습니다. 공수처는 2차 영장 집행 시기를 고심 중인데요.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인 6일을 우선순위에 놓고 논의 중인 걸로 전해집니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은 6일 밤 자정까지 유효합니다. 어제는 빈손으로 돌아갔는데 공수처가 이번엔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네, 공수처는 경찰과 경찰력 규모 증원을 협의 중인데요. 이르면 오늘 결정을 할 걸로 보입니다. 경찰이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한 점도 활용될 걸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어제 경호원들과 대치할 때 공무집행 방해 혐의 적용을 위해 영상도 녹화했는데요. 형사처벌 경고를 준 만큼 2차 진입 시도 땐 변화가 생길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 처장과 김 차장은 오늘 경찰 출석 요구엔 불응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까? 일단 2차 영장 집행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6일까지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지 못할 상황에 대비해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입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구속심사엔 출석할 거란 입장이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끝까지 봉쇄를 풀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을 법원으로 불러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대통령 관저 앞은 폭풍 전야입니다. 관저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우형기 기자, 경호처가 초긴장 상황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르면 내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이곳 한남동 관저 앞은 그야말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경찰 병력들도 돌발 상황에 대비해서 계속 대기 중인 상황이고요. 경호처는 공수처의 다음 체포영장 집행 때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경호처는 공수처가 다음 집행에는 인력을 보강해 물리적으로 진압에 나설 가능성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취재진과 연락이 닿은 한 경호처 관계자는요, 공수처가 경찰 특공대 등 가용 가능한 인력을 모두 동원하지 않겠냐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어제 영장 집행을 막아섰다는 이유로 공수처의 소환 통보를 받았던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차장 오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경호처는 현재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엄중한 시기로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조사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 관저 앞에서는 찬반 집회가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체포를 저지하겠다면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이틀째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윤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는 맞불 집회가 열리면서 일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경찰은 탄핵 찬성 집회에 2만 7천여 명, 반대 집회에 3만 5천여 명이 모인 곳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회에선 민노총 참가자들과 경찰의 충돌도 벌어졌는데요. 조합원 2명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부근과 광화문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관저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공수처의 대통령 관저 진입을 하루 앞두고 이 공수처장은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라고 경고했지만 막상 현장에선 아무도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채널A 취재 결과 공수처와 경찰은 경호처장을 체포하기로 사전 협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왜 이 협의가 지켜지지 않은 건지 최다함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지난 1일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아서면 사법 처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예, 이미 그 공문을 보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하였습니다. 어제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시도했지만 관저 앞 200m 지점에서 경호처에 가로막혔습니다. 공수처는 오후 1시 반쯤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며 영장 집행을 중단했습니다. 체포된 경호원은 없었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공수처와 경찰은 당초 경호처가 막아설 경우 경호처 박종준 처장과 김성훈 차장을 체포하기로 협의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호처장을 포함한 지휘부만 체포하면 나머지 경호 인력은 물러설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전략을 세워둔 겁니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채널A에 일단 경호처장만 잡으면 경호처 직원들은 다 물러설 수밖에 없다고 봤다며 공수처와도 사전에 다 얘기가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경찰은 박 처장 체포를 시도하려 했지만 공수처가 만류했고 결국 아무도 체포하지 못한 채 복귀했습니다. 공수처는 사전 협의가 있었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체포를 시도할 경우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위험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철수했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어제 대통령 관저를 경호하던 경찰 소속의 경비단은 큰 저항 없이 공수처에 길을 터줬습니다. 경호처의 지원 요청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거란 입장입니다. 보도에 권갑구 기자입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다시 한번 집행하더라도 경찰이 집행을 막기 위해 움직이진 않을 것이라는 경찰 내부의 전언이 나왔습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채널A에 영장 재집행이 된다 해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근무할 것이라며 누군가의 요청을 떠나 항상 적법하게 근무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경찰은 영장 집행을 저지해달라는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을 받았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근무하겠다며 거절한 바 있는데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체포 저지 지시에 따르지 않아 항명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최 권한대행이 경찰 측에 전한 내용은 경호처에서 저지 요청이 있으니 한번 검토해서 협의해보라는 뉘앙스였지 체포를 막으라는 지시나 명령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100일, 202 경비단의 업무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아니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101 경비단은 대통령 집무실 경내를 경비하며 방문자를 안내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202 경비단은 집무실 외곽을 경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관계자는 경찰과 경호처가 수평적으로 협조 관계이지 지휘를 받는 상하 관계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어제는 경찰뿐만 아니라 대통령 관저를 경호하던 군 병력도 공수처와 별다른 충돌 없이 길을 내어줬습니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충돌하지 말라는 국방부의 사전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대신해 국방부를 이끌고 있는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 국방부는 어제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과정에서 김 대행이 대통령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데 군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대행은 현장의 부대장에게 직접 연락해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도 내렸습니다. 관저 외곽 경비를 맡는 55 경비단과 33 군사경찰대는 편제상 육군 수도방위 사령부 소속이지만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지휘 통제 권한은 군이 아닌 경호처에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해당 부대가 김대행의 지시를 따르면서 이날 공수처와 군병력은 물리적 충돌을 빚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국방부는 관저지역 경비부대는 외곽지역 경계가 주 임무라며 지원된 경비부대를 임무에 부합되도록 운용할 것을 경호처에 재차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병력 운용 상황 등을 조사하기 위해 55 경비단장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민주당은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공수처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영장을 다시 집행하는 데 자신이 없으면 경찰의 사건을 제2첩하라고 했습니다. 이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맹비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실패를 지적하며 체포를 못하면 존재 의미가 없다고 몰아세웠습니다. 의지 박약, 준비 부족,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내란 수사에 대한 수사와 처벌에 조직의 명운을 거십시오. 체포할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경찰의 사건을 제2첩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체포작전 경험이 풍부한 경찰의 현장 집행을 사실상 맡기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 거론하는 사전 구속 영장 청구 가능성도 일축하며 체포부터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애초부터 체포에는 뜻이 없었고 체포 신용만 하다가 결국은 사전 구속영장 청구하는 쪽으로 가서 면책하려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폐지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경호법 개정을 통해 경호처라는 조직 자체를 없애버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내란 사병을 자초하는 만큼 더 이상 존재할 이유도 없고 경호 업무를 타 기관으로 이관해야 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선 경호처의 불법, 위법 상태를 수수방관하고 방조하면 내란을 사실상 돕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수처 측은 법원의 판단이 이미 나왔다, 제2첩 요구는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와의 물밑 조율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가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서 사전 조율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조민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의 물밑 접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한 법률대리인은 영장 재집행 여부와 과정 등을 두고 공수처와 조율에 나설 계획이냐는 질문에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영장 집행 과정의 위법성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입장대로 공수처는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은 명확히 했습니다. 이르면 내일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를 방문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걸로 알려집니다. 사정을 잘 아는 여권 관계자는 어제처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이 사전 대화에 나서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하고 공수처하고 높은 차원에서 대화 협의를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공수처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는 방식 등으로 조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먼저 이 방식을 제안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 선임계도 아직 안 낸 상황이라며 물밑 접촉 시도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네, 아는 기자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부 배두헌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배 기자. 어제 공수처 보면 이 문 앞에서 가로막힐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나왔었는데 관저 앞까지는 뭐 수월하게 들어갔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공수처 체포팀은 관저 앞 200m 지점까지는 비교적 손쉽게 진입했는데요. 이 군경이 진입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가장 바깥
관저의 외곽 경호를 맡는 경찰 202 경비단은 체포팀을 전혀 제지하지 않았고 이 수도방위사령부 55 경비단이 관리하는 바깥 철문도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2차 저지선에서 충돌이 있었지만 체포팀은 산길로 우회해 올라갔는데요. 이 덕분에 관저 진입로에서 3차 저지선까지 도달하는데 2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제 최후 방어선을 형성했던 건 경호처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는 건데 지휘부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항명했다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권 일각에선 이 경찰 지휘부가 최상목 대행의 100일 202 경비단 투입 지시를 거부했다며 항명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찰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시를 했다기보단 공수처와 잘 협의하라는 정도의 요청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이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경비단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근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최 권한대행의 지시 여부를 떠나서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경력을 투입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경찰과 달리 관저 내에 있는 군 병력 같은 경우에는 경호처의 직접 지휘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소극적이었던 겁니까? 네, 이 수도방위사령부 55 경비단이 경호처의 지휘를 받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이 경호처에 영장 집행 저지에 군병력을 투입하는 건 안 맞는다 이런 입장을 보냈고요. 부대에도 직접 연락해서 정상적인 법 집행 절차를 막아선 안 된다 이런 취지의 지시를 한 걸로 전해집니다. 지금 들어보면 대통령 경호처 같은 경우에는 뭐 말 그대로 고립무원 이런 상태인 것 같은데 2차 영장 집행 들어오면 경호처는 또 막겠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호처는 다시 들어와도 저지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하는 기류로 전해집니다. 어제 대통령 관저 1, 2차 저지선이 뚫렸음에도 결국 경호처 직원 200에서 300여 명이 스크럼을 짜서 100여 명에 불과한 체포팀 진입을 막아냈었죠. 이 공수처는 물리적 충돌이 있을까 우려해 경호원 체포에 소극적이었거든요.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보니 경호처 인력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박종준 경호처장을 형사 입건해서 압박하고 있는데 박 처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안 나왔죠? 맞습니다. 경찰은 어제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오늘 오후 출석하라 이렇게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경호처는 대통령 경호 업무 관련 엄중한 시기로 주요 지휘관은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이 형사 입건과 무관하게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저지하겠다는 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배 기자, 아무리 이 군과 경찰이 뭐 소극적이었다 해도 결국 경호처를 뚫지 못한다면 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실패 아니겠습니까? 공수처와 경찰의 다음 전략은 뭡니까? 네, 어제 같은 대치 상황이 재현될 경우에 이 박종준 경호처장 등 경호처 지휘부를 전격 체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숫자는 적지만 지시를 내리는 경호처장과 차장 둘만 체포하면 최후 방어막은 풀릴 거라는 판단입니다. 어제 처장과 차장을 정식 입건한 것도 이런 맥락인데요. 두 사람이 오늘 출석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에 체포할 명분도 추가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공수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지 않도록 해달라는 공문도 보냈는데 이건 역시 공개 압박 카드로 보입니다. 네,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겠군요.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탄핵소추문을 수정하려면 국회에서 탄핵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유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말 긴급 의원총회를 연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인 내란죄를 빼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내란죄를 전면에 내세워놓고선 정작 심판할 때 뺀다는 건 탄핵 절차를 우습게 만든다는 겁니다. 내란죄 혐의는 대통령 탄핵소추문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이 핵심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안고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핵소추 사유 수정은 졸속으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라면서 탄핵안을 변경하려 한다면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를 각하하고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내란죄 철회에 대한 입장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은 탄핵안이었다면 표결 결과가 바뀔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반면 야당은 헌재에서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다투지 않겠다는 것이지 여전히 내란 행위는 탄핵의 핵심 사유로 포함돼 있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위원단 역시 소추 사유를 재정리했었다며 무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홍지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홍 기자, 탄핵 정국의 이 내란죄를 빼는 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탄핵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였는데요. 여기서 내란 혐의를 빼겠다는 게 이번 논란의 핵심입니다. 내란 혐의를 빼겠다. 이건 누구의 요청으로 빠지는 겁니까? 네, 일단 국회 측은요, 빼자는 건데요. 헌법재판소가 먼저 요청했는지 여부를 두고는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립니다. 민주당 측에선 누가 먼저 요청한 건지 명확하지 않다며 말을 아끼는 분위기거든요. 국민의힘은 헌재가 먼저 요청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여당 의원, 판사가 검사한테 전화해서 합을 맞추는 격이라고 반발하더라고요. 탄핵 결론을 빨리 내기 위해 민주당과 헌법재판소가 짠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인 거죠.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란죄를 빼고 안 빼고가 차이가 큽니까? 네, 탄핵 심판 속도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형법상 내란죄가 맞는지를 판단하려면 더 많은 증인과 증거가 있어야 하고 입증 부담도 만만치 않거든요.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라는 행위에만 집중해 위헌성만 따져 묻게 된다면 더 빠르고 신속하게 결론 낼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민주당은 신속한 결과를 원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 내란죄 부분은 걷어내 형사법정에서 다루자는 거고요.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전례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당시 소추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의원이 똑같은 이유로 탄핵 사유서를 수정했다는 거죠. 여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어쨌거나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이번 탄핵 정국에서 굉장히 핵심된 사안인 건 맞지 않습니까?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요.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빼는 건 안고 없는 찐빵이 아닌 찐빵 없는 찐빵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말해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 자체가 원천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에선 그동안 내란죄를 엮어 탄핵 여론전을 펴왔는데 핵심 사유를 뺀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수정한 소추안은 핵심 항목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이번 건과 결이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을 최대한 빨리 파면하고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피하려는 의도로 보고 총공세를 펴는 분위기입니다. 여당은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네, 여당은 내란죄를 뺄 거면요, 국회 의결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 중에서 입장이 달라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자면 재의결이라는 게 가능합니까? 네,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도 검토되고 있지만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여론전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장애 집회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애 집회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내란죄 없이 헌재 이 재판을 받다가 기각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탄핵 심판은요, 엔드가 아니라 올의 문제입니다. 단 하나의 사유만 인정돼도 파면된다는 거죠. 민주당에선 비상계엄 발동 행위 자체가 탄핵 사유이기 때문에 자신 있다는 입장이고요. 국무회의 자체도 위헌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뭐로든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이번 건을 계기로 결집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는데요. 결국은 앞으로 여론이 어떻게 흐를지가 관건일 듯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본격적인 탄핵 심판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은 방어 논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당선인의 면책 특권과 관련해서 내린 이 판결을 거론했습니다. 보도에 유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이 필요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한 통치 행위라 사법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연방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사건에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의 고유하고 절대적인 배타적인 권한의 행사의 경우에는 법원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어요. 트럼프 당선인은 2020년 재선 실패 후 부정선거 조사를 지시해 대선 불복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공적 행위로 판단해 면책 특권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에 대해 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을 위해 행해진 경우 심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신임 헌법재판관들도 인사청문회에서 비상계엄이 사법 판단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판례들을 존중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뀔 만한 헌정사의 사건이 그동안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측과 국회 소추위원단의 본격 공방은 오는 14일 1차 변론기일에서 시작됩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는 이번 사태의 전후 과정이 상세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대통령 안가에서 있었던 사전 모의 정황이나 국무회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데 특히 대통령이란 단어가 자주 언급됐습니다. 김설혜 기자 보도에 이어서 아는 기자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당사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83쪽짜리 공소장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이었던 지난해 6월 중순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을 포함한 장성 4명과 저녁 식사한 사실이 기재됐습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김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며 사령관들을 소개했다고 파악했습니다. 대통령을 만난 군 장성들이 계엄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 9일 새 사령관과 또다시 회동했는데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물음에 곽 전 사령관은 예하부대 준비태세를 잘 유지하겠다. 이 사령관은 출동태세를 갖추겠다고 답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사령관 등은 선관위와 국회 등의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핵심 지휘관들로 모두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경호처장에서 국방장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비상계엄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과연 계엄을 한다 그러면 어떤 국민이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에도 따르겠습니까? 저는 안 따를 것 같아요, 솔직히.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함께 의회 독재로 국정이 마비되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계엄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박자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박 기자, 우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을 한번 살펴보죠. 김 전 장관보다 이 공소장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더 많이 나온다면서요. 네, 저희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김용현 전 장관 검찰 공소장에 기반해 말씀드리면요. 전체 분량 83쪽에서 대통령이란 단어 141차례, 김 전 장관, 그러니까 피고인은 124차례 언급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윤 대통령 등과 순차 공모해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었는데요. 사실상 이번 사건 중심에 윤 대통령이 있음을 명확히 한 겁니다. 자, 지난해 12월 3일 밤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대국민 담화 발표 직전 대통령실이 상당히 긴박했을 것 같습니다. 네,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가 열렸죠. 이 소집 인원은 모두 11명이었는데 제각각 다른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대통령의 소집 명령은 그날 점심쯤부터 밤 9시 33분쯤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명령은 받았는데 국무위원들 영문은 몰랐습니다. 빨리 들어와라, 이 명령만 있었던 겁니다.
밤 8시 40분부터 10시 사이에도 국무회의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는데요. 밤 10시 17분쯤에 11명 모두가 모였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국무위원들이 말리기 시작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만 적극 말렸는데요. 가장 먼저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간 한덕수 국무총리부터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까지요. 하지만 윤 대통령 끄떡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비상겸을 선포해야 한다면서 뭐라고 이 국무위원들을 설득한 겁니까? 설득이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였다고 합니다. 이 종북 좌파들을 이대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난다. 대통령의 인식은 국무위원의 인식과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면서 오히려 조태열 장관에게 문서 하나를 건넸는데요. 재외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시켜라. 그러니까 계엄 선포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미리 작성해 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5분 뒤 밤 10시 23분 지금 계획 바꾸면 모든 게 틀어진다. 이미 언론에 얘기했고 계엄 선포할 수밖에 없다. 나는 간다면서 담화장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간다. 이런 게 5분 만에 벌어진 상황이라니까 이게 좀 믿어지지가 않는데 그렇다면 계엄 선포 이후에는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네, 윤 대통령이 밤 10시 40분쯤에 다시 국무위원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조태열 장관에게 건넸던 문서와 비슷한 걸 최상목 부총리에게도 건넸다고 합니다. 예비비를 조속히 확보한 뒤 보고하라, 국회 관련 각종 자금 완전 차단하라 등 내용이 적혔다고 검찰은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소장에 따르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가결된 이후에도 추가 병력 투입 시도가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엄 해제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시각 4일 새벽 1시 3분이었죠. 그런데 1시간쯤 뒤에도 김 전 장관은 선관위 병력 투입 가능 여부를 곽종근 당시 특수전 사령관에게 재차 물었습니다. 곽 사령관이 어렵다는 취지로 답하자 중과부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진 않았지만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과부적, 그러니까 무리가 적으면 대적할 수 없다는 뜻이죠. 결국 윤 대통령 새벽 4시 26분쯤에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네,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죠.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어제 경기도 성남의 한 상가 건물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건물 안에 수백 명이 있었지만 신속한 대피 덕에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긴박했던 당시 현장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홍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아이들과 성인 수십 명이 수건과 옷으로 코를 막으며 기계실로 들어갑니다. 다급히 대피한 탓에 수영복과 운동복 차림 그대로입니다. 화재 당시 지하 수영장과 헬스장엔 시민 30여 명이 있었는데요.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되자 이곳 지하 기계실로 대피해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건물 관리인이 지하 5층에 기계실이 있다며 그곳으로 대피하자고 안내한 겁니다. 1층으로 올라가려고 보니까 이제 이미 불이 다 덮여 있더라고요. 지하 5층까지 그냥 맨 밑에까지 내려가자. 드디어 소방관들이 도착하고 이들은 질서정연하게 계단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가는 데 성공합니다. 함께 대피하며 영상을 찍은 시민은 어린아이들도 침착하게 대처하는 게 인상적이었다고 말합니다. 폴러나 이런 데 이제 물을 먼저 적셔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다가 이제 이걸 제가 발견을 해가지고 이제 다른 분들 다 수건을 충분히 적셔서 이걸로 다 코를 막으면서 안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생명을 구하는 데 앞장선 건물 관리인은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인터뷰를 고사했습니다. 1층으로 대피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지하의 안전한 곳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건물 안에 있던 시민 110명도 조속히 옥상으로 대피해 더 큰 피해를 면했습니다. 각 층마다 설치된 방화문이 제대로 닫혀 있어 유독가스 확산을 막은 것도 피해를 줄이는 데 큰 몫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서 모 회사인 애경그룹 계열사가 참사가 벌어진 지 불과 이틀 뒤 연말 행사를 연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었습니다. 오늘 애경그룹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사과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애경그룹 경영을 관리하고 있는 제가 잘못한 것이고 애경그룹 임직원들이 유가족들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참사 이틀 뒤인 지난달 31일 애경그룹이 소유한 호텔 임직원들이 종무식을 연 게 문제가 됐습니다. 경품 이벤트 등 축제 분위기로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키웠습니다. 유족들은 애경그룹의 사과를 요구해왔습니다. 물론 사람은 실수합니다. 저도 실수해요. 그런데 실수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죠. 다시는 이런 실수를 안 하리라 믿고. 참사 발생 7일째를 맞아 희생자 179명의 시신 수습은 거의 마무리돼 유가족들에게 순차적으로 인도됩니다. 오늘로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지만 추모객들 발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항 계단과 안내판 등엔 희생자들을 기리는 손편지가 한가득입니다. 좋은 데 가서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슬픔 없이 잘 사시는 게 바람이죠. 애도 기간 이후에도 서울과 경기 등에선 합동 분향소 운영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무안국제공항과 무안스포츠파크, 전남도청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는 49제인 다음 달 15일까지 운영됩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상징으로 꼽히는 옛 전남도청 복원공사 현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전남 신암군 해상에선 낚싯배가 전복돼서 3명이 숨졌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불길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오전 8시 41분쯤 옛 전남도청 복원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고 작업자들이 모두 대피한 탓에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당시 현장에선 산소 절단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티가 튀어가지고 천정 부위에 있는 우레타포 옮겨붙어서 발생한 화재입니다. 옛 전남도청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이 항쟁의 거점으로 삼은 곳으로 원형 복원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공사는 불에 탄 잔해물을 치우고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뒤 재개할 예정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배가 뒤집혀 있고 해경대원들이 일대를 살핍니다. 구조한 남성에게 다급히 심폐소생술이 진행됩니다. 심폐소생술 중에 있어! 9.7톤급 낚싯배가 갯바위와 부딪혀 전복되는 사고가 난 것 오전 10시 27분입니다. 해경이 구조에 나섰지만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3명을 끝내 숨졌습니다. 구조된 19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한때 사고가 난 어선에 21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돼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얼마 전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타계한 이후부터 미국 연방 건물에는 이렇게 조기가 걸려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의 취임식에 조기가 걸리게 됐다면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주현 특파원이 전합니다. 백악관 앞 워싱턴 기념탑의 성조기 수십 개가 깃봉이 아닌 깃대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조기를 개항하는 방식인 이른바 반기입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기로 걸어둔 겁니다. 이번 달 22일 취임식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조기 개항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자신의 SNS에 카터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차기 대통령 취임식에서 성조기가 처음으로 조기 개항된다며 어떤 미국인도 그것을 기뻐할 수 없을 것이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틀 전 트럼프는 카터 전 대통령 장례식에 참석하겠다고 했지만 추모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겁니다. 미국은 1950년대부터 전직 대통령이 사망한 경우 30일간 조기를 개항하는 것이 관례로 굳어졌고 지난달 29일 카터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조 바이든 대통령도 같은 기간 조기 개항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가 성추문 입막음을 하려고 여배우에게 돈을 지급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당선인 신분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해당 혐의에 대해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고 오는 10일 형량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상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 직전 사법 리스크를 덜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요즘 해외여행을 갈 때 이 온라인에서 동행을 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일행이 많을수록 안전하기도 하고 여행 경비가 저렴해지기 때문인데 이런 여행객들을 속이는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건 현장 360 김세인 기자입니다. 새해를 맞아 해외여행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동행자를 찾는 여행자에게 접근해 돈만 가로채는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럿이 예약해 비용을 절감하려는 심리를 노린 건데요. 여행 동행 사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실태를 추적해봤습니다. 여행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한 온라인 카페. 몽골이나 아이슬란드처럼 자유여행이 쉽지 않은 여행지에 패키지 여행 동행인을 구한다는 글이 수십 개씩 올라옵니다. 일정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 비용을 낮추자는 겁니다. 낯선 사람끼리 여행 일정을 잡는 구조는 사기 범행의 취약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여행을 갈 생각이 좀 들떠 있다 보니까 그런 마음들을 이용해서 여행 가면은 제가 요리도 해주겠다, 뭐도 해주겠다. 또래인 척 친근하게 접근하고 지인들이 만족했던 업체라며 특정 업체를 추천하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이나 아니면 배경 사진들이 다 여행 가서 찍은 사진들이더라고요. 아, 진짜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신가 보다 하고 좀 더 믿고. 구체적인 여행 일정과 숙소 사진이 담긴 견적서도 보내줍니다. 저희가 못 찾아본 부분들까지도 그쪽에서는 되게 열심히 찾아봐 주시는구나. 진짜 이렇게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한 피해자는 여행사와 오픈 채팅방에서 상담까지 했는데 역시 가짜였습니다. 진짜로 여행사 직원인 것처럼 그렇게 너무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저희 여행을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상담 과정에서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비용 전액을 결제하면 할인해 주겠다며 선결제를 유도합니다.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계좌를 추적하고 있지만 아직 마땅히 배상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친밀한 접근을 이용해서 하나의 작업이죠. 여행뿐만 아니라 이런 관계를 이용해서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 요즘에 그런 범죄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비용도 절감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기대감을 노린 신종 사기. 피해 여행객들에게 금전적 피해에 더해 마음의 상처까지 주고 있습니다. 사건 현장 360 김세인입니다. 야구 국가대표 김혜성 선수가 메이저리그 구단인 LA 다저스에 입단합니다. 한솥밥을 먹게 된 오타니 선수가 직접 한글로 환영 인사를 보냈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키움의 김혜성이 지난해 월드시리즈 우승팀 LA 다저스에 공식 입단합니다. 포스팅을 통해 입단한 KBO 출신 중에 9번째입니다. 3년 계약에 2년 연장 옵션이 담겼습니다. 계약 금액은 3년간 1,250만 달러, 2년 연장이 합의되면 우리 돈으로 320억 수준입니다. 마이너리그 거부권은 조건부 행사로 포함됐습니다. 김혜성은 LA 에인절스 등 총 6개의 메이저리그 구단에서 제안을 받았습니다. 김혜성 측은 LA 다저스는 드림클럽이라며 돈보다는 꿈과 도전을 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같은 팀 오타니도 한몫했습니다. 김혜성이 지난달 미국에 머무는 동안 오타니로부터 이적 등에 대해 조언을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저스는 물론 오타니도 SNS에 한국어로 김혜성을 반겼습니다. 외신에는 톰 뉴스로 게재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김혜성의 빠른 발과 수비력 등 주전 자격을 증명하는 겁니다. 정확성이라든가 주력, 그다음에 수비, 그런데 전체적으로 야구로 본다고 한다면 김혜성 선수는 매력적이거든요. 약간 모티브로 좀 잡고 가는 게 낫지 않나? 학창 시절부터 친구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우와 올 시즌 13번의 맞대결이 가능해집니다. 김혜성은 다음 주 미국으로 출국해 몸 만들기에 돌입합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휴일인 내일은 전국에 눈비가 내립니다. 이번 눈은 강원과 경기에 집중되고요. 1에서 2cm의 무거운 습설이 내릴 수 있어서 주변 시설물 점검이 필요합니다. 눈은 새벽 3시 무렵에 서울 등 수도권에 시작됩니다. 오전에 중부 전 지역, 오후에는 남부지방까지 확대됩니다.
모레까지 강원도에 최고 10cm로 가장 많겠고요. 그 밖에 경기에 8cm, 서울에도 최고 5cm로 꽤 큰 눈이 되겠습니다. 눈은 내일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서쪽 지방 중심으로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집니다. 내일 큰 추위는 없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춘천 영하 6도, 서울과 광주, 영도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 6도, 전주, 대구 9도로 평년보다 높습니다. 눈이 그친 뒤 화요일부터 추워집니다. 목요일에는 서울 영하 10도에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항공 참사 국가 애도 기간은 오늘로 끝나지만 전국 곳곳의 추모 발길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집니다. 분향소를 찾는 시민들의 마음 모두 같을 겁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이런 아픔 다신 없기를. 특집 뉴스웨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